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신건강간호학 1 5주차 수업인데요. 인간의 이해 중에 생물학적 이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한 부분의 특성만으로 이런 존재다 혹은 저런 존재다 이렇게 단정짓기가 힘든데요. 학자들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연구하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측면, 정신심리학적인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 영적 측면에서 인간의 특성을 다룰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정신심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AI 로봇이 개발되어서 정말 인간이랑 거의 비슷한 외모에 대답도 인공지능으로 척척척 완벽하진 않지만 선택을 해서 대답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AI라는 영화를 보고 로봇이 과연 인간처럼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인간처럼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만일 AI가 인간과 똑같아질 수 있다면 인간 역시 로봇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의학과 생명과학에서는 인간을 기능적인 단위인 세포, 이 세포가 각 기능을 행함으로써 행동이 이루어지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러한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인간 행동과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뇌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구조 혹은 기능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구조상 구분은 크게 중추신경계 CNS, 말초신경계 PNS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NS는 다시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로 구분하는데요. PNS는 다시 크라니얼 너브스, 뇌신경 12쌍, 스파이널 너브스, 척수신경 31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기능적으로는 소마틱 너브스, 즉 체성신경과 오토매틱 너브,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은 파라심패세릭 너브스, 즉 부교감신경과 심패세릭 너브, 교감신경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여러 가지 똑같은 기관의 분포에서 기량작용, 즉 반대작용을 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요. 교감신경계는 아드레너지क 너브스로서 카테콜아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콜리너직 너브스로서 아세틸콜린을 함유하는 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fight or flight 시스템이 작동되고요.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이 막 빨리 뛰며 혈압이 막 올라가고 동공학대 및 배뇨 촉진, 위장운동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때 부교감신경은 에너지 보유의 기능을 실행하는데요. 소화와 휴식 등의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추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대뇌입니다. 대뇌는 뇌의 가장 큰 부분으로서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뉘고 뇌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좌방구는 주로 논리적인 분석, 추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방구는 창의적인 사고, 직관과 예술적인 기능을 주관하는 중추입니다. 좌방구는 우리 몸의 우측을 관장하고 있고요. 우방구는 좌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예술가 중에는 왼손잡이가 많다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뇌를 둘러싸고 있는 겉질을 회백질이라고 하는데 신경세포가 모여서 시냅스를 이루고 있으며
고도의 지적 능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뇌의 역할이 주로 이 겉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뇌와 중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해서 사이 간을 쓰는 간뇌는 시상과 시상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뇌와 교, 연수 및 망상체로 이루어져 있는 뇌간의 호흡, 심혈관 등 기본 생명 유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뇌는 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안구 운동, 빛의 크기에 따라 홍채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는 뇌의 노에피네프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청반을 포함하는 반사 중추로서 불안과 공황장애와 관련이 있어요. 연수는 생명 중추로서 심박동, 호흡, 연화, 구토, 기침, 재채기 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대뇌의 구조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대뇌 피질 영역을 보고 계신데요. 대뇌 피질은 대뇌의 바깥층으로 고도의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해백질 층입니다. 대뇌 방부는 열과 구에 의해서 4개의 엽으로 나누어지며 각 엽에서 담당하는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의 앞부분을 차지하는 전두엽은 운동 피질과 보조 운동 영역, 그리고 브로카 영역, 전두 피질로 나뉘는데요. 이성과 주의 판단, 언어 생성 등 최고의 총체적인 사고 기능을 수행하며 도덕적인 행동과 신체 운동 등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두엽 피질은 인지와 동기, 주의,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주관하는데요. 이 부위에 손상이 오면 전두엽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두엽 증후군이란 인지와 동기, 주의,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주관하는 전두 피질의 손상으로 오는 증후군으로서 인지 기능은 보존되지만 인격 변화, 즉 의지와 추상력,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계획 능력, 사회적 판단 및 결정 능력 등의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주의 산만과 과잉 운동 혹은 운동 감퇴, 언어 장애, 기억 장애, 부적절한 행동,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 자발성 감퇴, 양심이나 자제력 감퇴 등의 양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두정엽은 체감각, 운동감각과 같은 감각을 수용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능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에 관여하게 됩니다. 측두엽은 후각과 청각 정보를 수용하고 통합하며 기억과 추상력, 사고와 판단력, 언어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전두엽의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언어 생성 장애인 운동 실어증이 생겨서 언어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표현을 못하게 되고, 측두엽인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언어 이해 장애인 감각 실어증이 생겨서 언어의 의미는 이해를 못하지만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 장애를 보입니다. 후두엽은 시각 해석에 필요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측두엽과 함께 언어 생성을 조절하고 기억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변형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계는 대뇌에 속하며 간뇌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자리 피질 영역으로서 대뇌 피질 주변에 C자형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변형계는 대상회전에서 비롯되어 해마와 시상, 시상하부, 편도체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간뇌와 대뇌 피질 사이의 연결로 역할을 하게 돼요. 변형계는 주로 정서적인 경험과 표현을 담당하며 행동 양식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식욕과 성욕, 집단욕 등 본능적인 욕구나 공포와 분노, 기쁨과 슬픔 등의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변형계를 감정의 뇌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시상은 감각과 운동, 연합 정보를 대뇌로 중계하면서 감각과 감정 활동을 조절하는 중추인데요. 청방을 포함하고 있고 노에피네프린을 생성하며 아편 수용체가 많아서 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로 불리우는 곳인데요. 뇌하수체를 조절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특정 대사 과정 및 자율신경계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는 선한 감정을 유발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전두엽에서도 감정을 처리한다라고 했는데요. 편도체에서 처리하는 감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전두엽에서는 감정을 정서적으로 조절하여 느낌, 즉 필링을 생성한다면 변형계에서는 이모션, 즉 분노와 슬픔, 두려움 등의 본능적인 1차 감정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여 다량의 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하고요.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형계의 기능이 저하되면 불면증과 식욕 저하가 생기고요. 감정 기복의 조절이 힘들고 성적인 기능 또한 저하됩니다. 변형계의 기능이 조절되지 않으면 흥분해서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게 되죠. 다음은 기저핵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기저핵, 베이잘 강글리아는 대뇌 방구와 뇌 줄기의 상부에 있는 회백질의 조직 덩어리로 미상핵, 피각, 담창구, 시상미택, 흑색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저핵의 기능은 운동 동작 중 운동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되먹임 역할을 하고 추체 외로의 중요한 중추로서 도파민을 생성하고 파괴하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상이 있을 시에 파킨슨병, 헌팅턴병, 우울증에서의 운동 저하, 틱 장애, 조현병에서의 이상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가바, 글루타메이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뇌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뇌는 우리 몸에 어떻게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 명령을 신체는 어떻게 받아들여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을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중앙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로 하여금 작동하게끔 잘 조직된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 즉 뉴런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이번 장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런의 구조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인 기본 단위로서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며 근육이나 기관에 명령을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뉴런은 핵을 포함한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축삭돌기 주위를 수번세포를 얇게 밀어서 돌돌돌돌 말아놓은 모양의 마리집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드러난 이 축삭돌기 부분을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랑비에르
사이를 결절해서 이온과 이온의 도약 점프가 일어납니다. 신경세포체의 끝은 수상돌기 혹은 가지돌기라고 하는데요. 다른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여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때 축삭돌기와 다른 뉴런의 세포체 사이에 빈 좁은 공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기적 신호로 인해 방출되면서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의 세포체로 전달됩니다. 다음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경 전달은 정기적인 전달과 화학적인 전달로 나누어지는데요. 세포체에서 축삭을 지나 축삭 말단까지는 정기적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고 축삭 말단의 세포낭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면서 화학적 신경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정기적 신경 전달을 살펴보시면 세포막의 경계로 안쪽은 음이온, 바깥쪽으로는 양이온이 많이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분극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휴지전이입니다. 세포막에는 포타슘 채널과 소디움 채널, NAK 펌프가 있는데요. 포타슘 채널은 항상 열려 있고 소디움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포타슘 채널은 에너지 사용 없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을 통해서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데 NAK 펌프가 ATP를 이용해서 산가에 소디움을 퍼가고 이가에 포타슘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활동이 자극이 없을 때에는 마이너스 70mV의 안과 밖의 차이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자극이 들어오면 전이의 역전이 일어나서 플러스 전극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전극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서 옆의 세포막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 이번에 역치전이를 살펴보실까요? 자극이 들어오면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밖에 있던 소디움 이온이 물밀듯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세포막의 안과 밖의 전이가 뒤바뀌게 됩니다. 즉 세포막의 안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세포막의 밖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요. 소디움 채널은 곧 닫히게 되고 다시 세포막 안을 음전하로 되돌려야 하는데 이때 열린 포타슘 채널을 통해서 양전하를 띤 포타슘이 나가고 NAK 펌프를 통해서도 속도는 늦지만 소디움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포타슘 채널이 다 열려서 포타슘이 다 나가게 되면 세포막 안쪽으로 음전화가 됩니다. 이것을 재분극이라고 하고 재분극이 끝나면 다시 분극 상태, 즉 휴지 전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축삭돌기 말단까지 이 정기적 신경 전달을 통해 자극이 전달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화학적 신경 전달의 방법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는데요. 축삭돌기 안에는 소낭에 둘러싸인 신경 전달 물질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소낭이 활동 전이에 의해서 말단으로 이동해서 밖으로 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냅스 말단까지 소낭이 시냅스 전 신경세포막과 융합되면서 칼슘 이온이 소포에 작용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막의 수용기에 결합하면 이온 통로를 열어서 새로운 활동 전이가 생성되며 신경 전달 물질은 다음 뉴런의 세포체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신경 전달 물질은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거나 다시 축삭 말단으로 들어가서 소포 속에 들어가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것을 재흡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신경 전달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경 전달 물질은 크게 펩티드와 생체 아민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펩티드는 아미노산 2개 이상이 결합된 중합체로 소수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이며 신경계에서 발견되는 신경 펩티드는 현재 300개 이상 알려져 있습니다. 엔트로핀과 엔케팔린은 중추신경계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억제성 물질로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과 통증 조절 및 기분 조절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물질 P는 척수와 뇌, 감각신경원에 분포하고 있으며 통증과 감정에 관련된 흥분성 전달 물질입니다. 두 번째로 생체 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아민계는 티로신, 트립토판, 히스티딘과 같은 아미노산 분자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뇌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되고요. 학습과 감정, 운동 조절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로서는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
노에피네프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에피네프린은 식물성 아미노산인 티로신에서 생성되며 특히 청반에 다량으로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흥분성 또는 억제성으로 존재하며 감정과 주의, 각성 상태, 특히 불안과 각성 등의 증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노에피네프린이 지나치면 조증 증상이 나타나고 노에피네프린이 결핍되면 우울 증상이 오는데요. 항우울제는 노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차단하거나 대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의 전구 물질로서 중추신경계 특정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됩니다. 도파민 역시 티로신에서 생성되는데요. 티로신에서 조현병의 치료제로 잘 알려진 레보도파, 즉 L도파가 합성됩니다. L도파에서 도파 카르복실라제가 작용하여 카르복실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를 수소이온이 결합하면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도파민에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가고 도파민 베타 수산화 효소가 작용하면 노에피네프린이 생성이 됩니다. 노에피네프린에서 에피네프린이 합성되죠. 도파민은 주로 뇌간의 흡질에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흥분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주로 쾌락과 운동, 동기화, 인지, 감정에 관여하는데요. 이를테면 내가 게임을 해서 이겼을 때 그 짜릿한 쾌감, 희열, 흥분을 주고 신이 나게 만들어서 고통을 잊고 일에 매진하여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사랑을 할 때 느끼는 설레임과 기쁨, 즐거움과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이죠. 이 도파민이 과다할 때 조현병이 나타나고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도파민의 수용체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뇌의 편도체에 위치한 D2는 충동성 조절의 핵심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이 D2를 차단해서 도파민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식이성 아미노산의 트립토판에서 생성되며 뇌간의 봉선액에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흥분성 또는 억제성으로 존재합니다. 기분과 감정, 공격, 각성과 수면, 불안, 강박장애, 조현병의 음성 증상, 체온 조절 및 신체의 통증 조절 체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공격성과 충동성, 자살 및 우울, 선망, 조현병, 금단 증상 등이 생기게 되죠. 아세틸콜린은 콜린에서 합성되는 물질입니다. 골격근의 신경근 연적부 등 말초신경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뇌, 척수에도 존재하고 주로 흥분성 또는 억제성으로 작용합니다. 기억과 기분장애, 수면과 각성주기, 근육활동에 영향을 주며 알츠하이머, 중증 근무력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치매가 오게 되죠. 신경 전달 물질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화학적 물질로 합성된 대체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하게 되면 흡수를 차단하게 되고 부족할 때는 재흡수를 차단하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현병의 원인으로 도파민이 과도하게 활성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도파민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작용하는 것일까요? 도파민이 작용하는 경로는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니그로스트리아탈 패스웨이, 흑질 선조체입니다. 그림에서 노란 색깔로 칠해진 A 부분인데요. 색질 서브스탄시아에서 기저신경절 베이잘 강글리아에 이르는 추체외로 신경계 부분입니다. 도파민이 이 경로를 거치며 작용을 하면 운동 기능, 움직임 조절, 기분 조절, 환각, 마약의 쾌감과 연관이 있는데요. 항정신병 약물이 이 경로를 차단하면 도파민 기능 억제로 인한 추체외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메솔림빅 패스웨이인데요. 즉 중뇌병령계 경로입니다. 그림에서 연두색이 칠해진 B 부분인데요. 중뇌의 복직 피계 영역에서 뇌변형계의 측 중격핵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기쁨과 약물 남용의 강력한 행복감, 정신증의 환청이나 망상 같은 양성 증상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도파민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조현병의 양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메소코르티칼 패스웨이, 중피질계 경로인데요. 이 경로는 중뇌의 복측 피계부 영역에서 뇌변연 피질에 이르는 부분으로서 조현병의 음성 증상, 인지 증상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튜버로 인펀디블러 패스웨이, 결절 누두부 경로입니다. 시상부에서 뇌하수체 전엽까지 가는 경로인데요. 도파민이 증가하면 뇌하수체의 프롤락틴이 감소하게 되고 도파민이 감소하면 프롤락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으로 인해 이 경로가 차단이 되면
프롤락틴의 분비가 증가해서 유주 분비 혹은 무월경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1번 대뇌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실어증은 물론 전두엽의 손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운동성 실어증인 경우에는 전두엽의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감각성 실어증은 측두엽의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변형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뇌하수체를 조절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자율신경계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상이 아니라 시상하부예요. 그리고 정보를 그 대뇌로 중계해서 감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중추는 시상하부가 아니라 시상입니다. 그리고 해마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고 학습과 기억에 관여를 하고요. 성난 감정을 유발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편두체였어요. 3번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 말이고 도파민이 과잉되면 조현병이 발생하고요. 결핍되면 파킨슨 증후군이 일어납니다. 도파민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도파민 경로는 흑질선조체 경로, 중뇌 변형계 경로, 중피질계 경로, 그리고 결절 누르부 경로가 있어요. 오늘은 생물학적 이해 중 뇌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신질환과 기타 생물학적 관련성, 뇌신경계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